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5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그야말로 조준 포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 서해 패싱 관련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뼈아프게 만드는 묵직한 한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섬찟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판교의 환풍구 참사 때 유족 발언 시간을 빼앗아서 TV 생중계를 독차지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용진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뭐라도 핑계를 대야 되니까 개딸과 헤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김남국은 절교는 불가능하다 얘기했고요. 이원욱은 개딸들에게는 분노조차 아깝다라고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개딸 보고 이름 바꾸라고 한 것 자체가 개딸을 손절하는 척하면서 계속 데리고 가려고 저러는 거겠죠. 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잔기술자 김의겸 말고 타짜 이재명 물러나라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또 의미가 있죠. 타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도박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거 연결이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이재명 수사 지금 카드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살라미 전법 들어가서 이재명은 이제 깜빵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믿고 있는 헌재 정문에 한동훈 장관 팬클럽에서 근조 화환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죽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도 끝났고 헌재도 끝났고 그러면은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망치안이라고 입술이 사라지면 이빨이 시리게 되는 법인데요. 자, 문재인 양산에 무언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방의 개장이 늦어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3월 중순이면은 오픈된다고 했던 북카페 무슨 일일까요? 자, 그리고 최근에 WBC 야구 우리나라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야구가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야구를 망친 것도 국회, 그것도 민주당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일 함장이 페북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오늘 서해 수호의 날 바쁘신 민생 행보에도 잊지 않고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화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 이름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당대표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재명이 그 화환을 보낸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죠? 진짜 뭐든 예우를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북한에게 복수도 다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던 이재명은 딸랑 화환 보냈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는 참석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 섬찟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인데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절대 왕조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섬찟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절대 왕조, 절대 군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모습을 보면 지금 좀 섬찟합니다. 민주당이 그 방탄을 한 것, 그리고 당대표를 유지시킨 부분까지에 대해서 반응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이 왕의 흠집을 다 기록하고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하나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당대표를 견제하는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재명이 당대표나 의원직을 하지 않고 진짜 야인으로서 검찰의 이런 공격을 받았다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대선에서 져서 저렇게 힘들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격이 올 줄 다 알고 방탄조끼를 몇 겹으로 척척 입고 나서 나는 억울하다 하니 울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재명의 본질, 지금 당장 방탄조끼를 입는 것만 갖고 섬찟하다 얘기했지만 그 전에 조정훈 의원이 5명 세상을 등진 분에 대한 입장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의 본질은 섬찟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이런 주변,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싹트게 하는 자는요, 그야말로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될 텐데요. 정말 더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수십 명이 사상한 판교의 환풍구 참사 때 유족 발언 시간을 빼앗아서 TV 생중계를 독차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박수영 부지사, 당시 경기도 부지사에게 부지사님은 정치를 너무 모르신다라고 핀잔까지 줬다는데요. 자, 국민의힘 의원 중 이재명 저격수는 많지만 박수영 의원처럼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지속적으로 빵 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사업계획, 주주협약서를 입수해서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습니다. 해당 폭로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도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자동 호텔도 그냥 자료를 갖다가 입수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의 비위를 드러낼 총알을 제보를 통해서 확보해왔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관료로 일한 경력 덕분에 제보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1985년 행정고시 29회 합격 후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몸담은 곳이 경기도청이라고 합니다. 2009년 경제투자실장을 시작으로 행정 1부지사까지 역임하면서 5년 10개월간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부지사 시절 별명은 행정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메르스가 퍼졌을 때 도립의료원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세웠고요. 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진 환자를 격리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때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로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했을 때도 수습에 나선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때문에 나는 망한 사람이다. 여의도 입성 후 목표는 정책통이었는데 이재명이 때문에 불법성 특혜 의혹을 검증하다 보니 이재명 저격수가 돼서 지금 정책보다는 저격수로서 알려졌다라고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질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나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지만은 굳이 하나를 꼽자면 협업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독불장군이라는 얘기죠. 근데 독불장군도 아니죠. 독불장군이 성과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낮은 사람, 오염된 사람, 공공한 상황에 처해서 말을 바꾼 사람, 모르는 사람, 그죠?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시 여기는데 어떻게 협업을 하겠습니까? 물론 박수영 의원은 이런 이유를 댑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지사가 주재하는 시장 군수 전체 회의가 있는데 이재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의 다. 한두 번은 했겠지만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냐라는 질문에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시장 군수는 참석합니다. 성남시만 시장 대신 부시장이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도 자신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갑자기 이재명이 박수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성남시 부시장을 교체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시장은 경기도에 5명밖에 없는 직책이라는 겁니다. 성남시 부시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고 이재명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일주일 안에 부시장을 바꿔주지 않으면 부시장실에 대못을 박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쯤 일어난 것이냐는 질문에 시점을 밝히면 이 사건의 부시장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시점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부시장을 바꿔달라 했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자 부시장이 지적했고, 그러자 이재명이 전화를 걸어 바꿔달라고 떼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시장과 이재명은 지금도 앙숙관계로 지낸다고 하는데요. 2014년 10월 판교 공연장 환풍구 참사 때 이게 세월호 침몰 사고 후 6개월 만에 벌어진 참사였기 때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독일로 출장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어서 부지사인 박수영 당시 부지사가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017년 12월 성남시는 3년 전 참사를 이재명이 수습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유가족과 일일이 합의를 중재하고 57시간 만에 사고를 수습하는 모범을 남겼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재명이 참사를 수습했다고 주장하는데 라는 질문에 수습이 아니라 방해를 했습니다 라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시 굽고 답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는 유족들을 자극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세월호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경기도의 말을 듣지 말라면서 협의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이 압권이었는데요. TV 생중계 시간이 10분 있었는데 내가 1분간 모두 발언을 하고 유족 대표가 합의문을 읽은 뒤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재명이 찾아왔다는 거죠. 박수영 의원에게 90도로 절하면서 1분만 TV에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나도 의아해서 왜 그러시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원래 정치인들은 TV에 1분 나가는데 목숨을 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앞으로 경기도정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언 시간 1분을 이재명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10분을 다 채웠습니다. 유족 대표가 합의문 발표도 못했습니다. 생중계가 끝나고 유족 대표와 박수영 당시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분만 얘기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씩 웃더니 아이고 우리 부지사님은 정치를 너무 모르셔. 소름이 끼쳤다는 거죠. 가상자가 나온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에 치가 떨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정자동 호텔 관련된 문건이 올 2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달랐죠. 메모가 달라졌었던 겁니다. 한 문서에는 대부료를 100분지 15 이상으로 이재명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문서에는 이상으로 부분에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글자로 삭삼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행한 문서와 보관 문서가 다르다는 증거라면서 불법 기업의 이중장부처럼 검찰이 압수수색한 성남시 문서 중에서도 사실과 다른 이중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보받은 문건 중에, 증거 중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공개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전선을 늘리지 않기 위해 대장동 등 핵심 의혹 관련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종결되고 나서 쳐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냥 다 병합돼서 뭉게뭉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혐의 입증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요.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의 주연들이 증언하고 있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 결백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 불법 자금을 직접 받을 정도로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측근이 이 돈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 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이 결국 빨리 물러나야 민주당이 정상화가 된다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서 30명 넘는 이탈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10표 남짓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오래 끌어안을수록 민주당은 총선에서 불리할 텐데, 너무 재판이 많고 앞으로 백현동 정자동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판 다 출석하다 보면 당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민주당 내 의원들이 이재명을
포기하고 있다는데요.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퇴진이 4월 말에서 5월 초쯤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4월 말이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은 국가보안법과 유엔 제재를 위반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은 국제적인 관심 이거 지금 난리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박지원도 2003년에 불법 송금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질수록 민생 법안을 논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화영 그리고 김동연 그리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다 한몸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이 지금 이재명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재명 관련된 문건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김동연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동연에게 실망이 크다. 공직자 출신이라면 법에 따라 해당 문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아무리 북한과 관련된 부분 공개 안 되는 비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나 외교부, 통일부라면 몰라도 경기도는 대북 관련 기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일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들을 김동연이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재명 혹은 이화영의 개인 비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4월 말 5월 초에는 이재명을 퇴진시킨다라는 말을 박수영 의원이 했는데요. 자, 그 전제가 결국 강성 지지층 개딸들 아니겠습니까? 자, 박용진이가 개딸과 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원욱은 개딸들에겐 분노조차 아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김남국은 절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개딸이라는 표현은 보수 언론에서 우리 당의 지지층을 통칭해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우리 당원들의 마음과 자존심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죠. 왜냐? 처음에 자기네들이 자칭해서 개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재명이가 혐오 표현이다. 이제 이름을 바꿉시다. 잼딸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 폄훼하는 용도로 쓰인다. 남국이가 얘기하니까 이거 황당하죠. 박용진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헤어져야 된다. 훌리건이다. 악성 팬덤이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 얘기했습니다. 이원욱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분노조차 아깝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원욱의 지역사무실 작택 인근에서 항의 집회 및 1인 피켓 시위가 열린 사진과 자신의 얼굴이 조작된 집회 공지 이미지 등을 올리고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 조작합니다. 악마가 필요했나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욱을 향한 시위, 조롱, 욕설 좋습니다. 심판해야 할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니 없애기 위해 행동하셔야 하겠지만 조작은 하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개딸들에 대해서는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어제 이재명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 1987에 나오는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니까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오늘도 아파트 입구 1인 시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개딸들이 지금 이원욱에 대해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사진까지도 조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저 빨간 사진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실제 얼굴을 조작한 거라는 거죠.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빨간색에다가 해가지고 엑스맨의 힘 이래가지고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민주당에서는 개딸 버려야죠. 고발한다 말만 하고 대충 눈치 보다가 개딸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두는 것. 예전에는 친문들이 문재인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문바들이 했던 건데, 지금은요, 개딸들은요, 이재명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재명이 뭐라 얘기하면은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예. 근데 그럼 이재명이 화라도 한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짜고 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잔기술자 김의겸 말고 타짜 이재명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사실 이재명도 잔기술이죠. 아유 부지사님은 정치를 모시네요 하고 씩 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족까지 능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재명이 추진 중인 당직 개편에 대해서 잔기술자 말고 타짜 이재명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은 이재명의 충실한 방탄갑으로서 김의겸은 이재명의 충실한 방탄갑옷으로서 입의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무위원회 때 전해철이 반대를 했었다라는 얘기 빼놓고 만장일치라고 우겼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거 왜곡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이 그 정도의 장기술은 정치권에서 통용된다라고 주장했던 것, 이게 진짜 핵심인 거죠. 자, 국민의힘은 김의겸은 그 정도의 장기술은 정치권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대변인에 임명된 후 거듭되는 일탈을 일삼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고 유럽연합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브리핑했다가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일탈에도 불구하고 김의겸이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방탄에 누구보다 앞장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은 방탄갑옷의 입 역할을 하며 잔기술이나 부렸던 김의겸이 아니라 몸통이자 이 판의 설계자 타짜 이재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직 개편이라는 정치권의 기술로 상황을 모면하지 말고 당대표로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직 개편 중에서도 조정식 사무총장, 유인태가 5선이나 한 놈이 사무총장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죠. 꼭 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선수가 낮은 사무총장이 오면은 버티지를 못하니까 5선 정도 되는 조정식이 버티겠다라는 거죠. 결국 공천권만 잡고 있으면 다 된다. 내가 다 내줘도, 그죠? 살을 다 내줘도 뼈만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황당한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방탄을 하고 아무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아무리 당직을 잡고 있고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나오면 깜빵 가야 되니까요. 검찰의 이재명 수사 아직 남은 카드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위례, 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자, 작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기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사도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용도를 4단계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50m짜리 옹벽도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임대주택을 10%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거죠. 자,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진상, 유동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2015년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남은 부지에 주택개발을 허용하고 건물의 기부 체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정자동의 시의 땅에 공공용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 등 특혜가 있었고 용도도 5단계가 상향된
백현동은 4단계인데 5단계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심지어 처음에 제안자부터 사업을 갖다가 시행한 사람, 그리고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그 호텔과 연관돼 있는 황모 씨는 뭐 민간 사업자 최대 주주고 영구 용역 담당 업체의 대표 이사인 황모 씨죠. 이 사람이 정진상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차병원,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모든 일들이 별도도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일단은 800만 불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헬기도 띄우고 벤츠도 굴리고 퍼레이드까지 하려면은 그 정도 돈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안함 불구대천의 원수, 대한민국의 원수 김영철에게 초안에서는 초청 요청, 그리고 실제 보낸 거에서는 무슨 행사를 공동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방북을 하려고 했던 것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428억 아직 빠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요. 결국 50억 클럽 열리게 되면 권순일부터 시작해서 박영수의, 김수남의, 거기에다가 물론 곽상도까지 싹 다 열리게 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들이 하나 걱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검수완박 결정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든 사법부든 김명수 사법부든 이상한 짓을 할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1단계 바로 근조화안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부딪히기에 앞서서 1단계 근조화안이 등장을 한 것인데요. 2단계는 집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 3단계는 본격적인 국민저항권 발동 쳐 들어가는 게 되겠죠. 한 언론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문에 등장한 근조화안을 소개를 했는데요. 검수완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보수 성향의 시민이 보낸 화안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삼가 헌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데요. 주변 상가 관계자, 아침에 문을 열기 위해 상점에 출근해보니 이미 화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갔다는 거죠. 헌재 직원, 오늘 아침 일찍 화안이 배달됐다면서 한동훈 장관의 팬클럽 측에서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도묵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한 커뮤니티의 사용자로 좀 알려지는 것 같고, 칼도자, 그 다음에 그 먹물할 때 묵자, 그리고 다 혹은 차죠. 차자자, 차다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통 차묵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차의 향과 묵향은 같은 것이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칼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또 이게 순서가 달라져 있으니까 다른 뜻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런 뭐 고위공직자들, 특히 이제 법관들 이 특권을 갖다가 폐지하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서 결국 근본적인 얘기거든요. 왜 저자들이 진영 논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렇게 눈치 보느냐. 나중에 나와가지고 배지 한번 달아봐야지. 나중에 나와서 나도 정관예우로 몇십억씩 받아야지. 그러니까 판결이 엉터리로 나온 거죠. 곽상도 50억에 대해서 아들이 받았으니까 무죄다라는 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게 어떻게 말이 되냐. 50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판사들 내가 10년, 20년 있다가 나오면은 나도 정관예우 저렇게 받지 않겠느냐. 지금 찍혀서 뭐 하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내가 나중에 정치권에서, 스카웃 받으려면은, 무언가 인상에 남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안 봐도 뻔합니다. 무엇보다
특정 진영에 편향된 사람들, 우리법, 국제법, 뭐 이런 사람들, 민변, 이런 자들, 그 네트워크가 엄청납니다.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엉터리 짓을 했던 사람들이 판사들만, 헌법재판관만 있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들도 결국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한 축을 담당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죠. 그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게, 특혜라는 게 말해야 입이 아픈 정도 아니겠습니까? 1억 5,400의 연봉, 9명의 보좌진, 600만 원의 간식비, 800만 원이 넘는 그 명절 보너스, 자동차 기름값, 유지비 별도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뭐 출장 간다고 하면서, 해외 출장 간다고 하면서 그 뭐예요? 출장비 받아가는 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받아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있죠. 그리고 그 뭐 의전 서열에 따라서 대접받고 삽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용해인이가 문제가 됐던 게 가족들까지 데리고서는 공항에 귀빈실 이용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것도 대충 넘어가려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의원들이 자기들도 몰래 안 걸린 게 장땡이니까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김포공항 측에서 라운지 이용한 비용을 실비로 받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라운지랑 VIP 룸이랑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런 국회의원들이 일이라도 하면 되겠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야구도 국회가 망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감에 선동열 감독이 끌려 나왔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 10월 10일은 야구인들 사이에서 한국 야구 치욕의 날로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당시 야구의 국가대표 선동열 감독, 국보급 투수, 뭐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국회 문체위 국감장에 끌려 나와서 경기에 이기려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온 지 한 달 만에 사죄를 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땄으면 잘했습니다 라고 박수를 받아야 될 텐데 사죄를 한 겁니다. 자, 야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그것도 선동열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등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탁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시초가 됐던 미르, K스포츠재단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청산 흐름에 편승했던 손혜원이는 KBO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측근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선동열 감독이 청탁을 받고 병역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실력 미달 프로 선수들을 대표팀에 선발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던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선동열 감독은 손혜원이 좋아하는 목포가 있는 광주 전남 사람 아니겠습니까? 호남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등산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겁니다. 선동열 감독 억울한 표정으로 경기력만 보고 성적만 가지고 뽑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못 따라오면 못 따라왔지. 무슨 어디에다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손혜원은 5개 구장 경기력을 TV 중계로 체크한다는 선동열 감독에게 연봉 2억을 받고 TV 보며 일하느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퇴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왜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표팀에 안 뽑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선동열 감독은 아마와 프로는 실력차가 많다는 당연한 답을 했습니다. 황당한 얘기를 벌인 거죠. 아니 그럼 5개 구장을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팀이 10개가 있으면 5개 경기가 동시에 열리니까 어디 한 군데를 가갖고는 리얼타임으로 그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선동열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TV 중계 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관중석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잘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을 모른다. 불공정에 따른 청년들의 박탈감이 크다는 질책이 이어졌고 좋은 성적을 위해 선수들 경기력만 봤다는 그 체육인인 선동열 감독은 국감이 끝난 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정치인이 할 법한 말을 떠밀리듯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사퇴했습니다. 도쿄올림픽까지 야구 대표팀 최초의 전임 감독으로 선임됐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지 1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사퇴한 겁니다. 한국 야구 몰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력으로 평가받는 스포츠의 세계까지 정치 논리를 들이밀었던 여의도, 민주당의 손혜원, 결국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 망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댓글을 봐도요, 일본보다 민주당이 더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인민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가만히 둬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자, 문재인 양산 평산마을 책방 개장이 늦어질 듯 하다는데요. 자, 문재인이 책방지기로 일할 평산마을의 북카페 개소가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사저관계자 책방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져서 문재인이 주장했던 3월 책방 개소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월쯤에는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작년 8억 5천만 원에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이웃집 단독주택 한 142평방미터 건축 면적이죠. 예, 8억 5천에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예. 그 전에 설명할 때는 전에 양산에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땅주 사고 건축도 했고 빚도 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돈이 또 나가지고 8억 5천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모델링도 아니죠. 사실상 완전 건축하는 거죠. 그냥 인허가 문제 때문에 아마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데 뻥 뚫려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사저에서는 몇 분 한 300m 안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경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60여 명의 경호원들이 경호를 계속 서주는 경호구역 안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아니 개인의 영리사업을 하는데 왜 경호를 시켜주냐 그러는데 이것도 또 꼼수를 핀 거죠. 책방공사는 2월 초부터 본격화했는데 지붕 등 일부만 남기고 주택의 벽면 전체를 다 튼 후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면 건축이죠.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오래된 집이다 보니 리모델링 중 보강을 하거나 추가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더디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재건축을 했다는 얘기죠. 문재인이 지금 최근까지 SNS에 서평을 올리면서 책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이라는 게 조국책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저관계자 평산마을 책방이 책을 단순히 파는 곳이 아니라 문재인이 책방지기로 일하면서 저자와 독자가 만나 토론하는 공간, 평산마을 주민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봐도요, 공사가 늦어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고층 건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붕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월이면은 이재명 퇴진을 한다, 잘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문재인 입장에선 이재명 사직하고 난 다음에, 퇴진하고 난 다음에, 사퇴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지트를 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원래 생각 자체가 무슨 세미나 같은 것도 알고 뭐 토론회도 열면서 뭐 친문 세력들을 규합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재명을 정리시킨 다음에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출첵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잊혀지고 싶다는 사람이 외부 활동을 못해서 안달난 이유 무엇일까요? 진짜 내각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수상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총리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본인은 못 나가더라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덕에 김정숙 출마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수가 문재인이 대통령 하는 동안 깜빵에 들어갔고, 문재인이 대통령 하는 동안은 사면을 못 받아서 삐졌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거기다가 경수가 또 도지사 하던 시절에 경남도가 간첩단에게 보조금을 줬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직접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황당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줄이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전부터는 이제 국고보조금 없애버리자,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서울대를 쪼개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단과대별 혹은 뭐 특정 전공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이 대한민국 넘버원 대학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대는 크니까 공대를 한 2개쯤 쪼개가지고 조선해양이라든지 원자핵과는 뭐 유관되어 있는 지역, 뭐 울산이나 창원이나 뭐 이런 데다가 가게 되면은 최고의 대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전자공학과 같은 거는 전자전기 쪽은 뭐 대구, 경북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구미나 대구에 들어와서 최고의 대학이 생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생기는 거죠. 충청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원래 공대는 자기는 세지만은 또 인문도 넘버원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대나 아니면은 인문대학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뭐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법이나 10년 서울대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성범죄,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뉴스에 등장하는 학교 교수들을 가리켜서 알파벳 교수라 부른다는데요. 갑질, 논문 표절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영문 알파벳으로 보도되는 교수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2월 달에 있었던 학위 수여식에서 인문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이 자연대 K 교수, 음대 B 교수, 그리고 C 교수,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대 자체가 위기랍니다. 비리도 비리지만은 학술적으로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다 보니 세계 톱 10은 고사하고 한국 최고의 지성 자리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구비 횡령, 논문 조작 666명이 걸려버렸습니다. 최고의 명문대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발뺌하기만 급급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횡령도 그렇지만은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이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는 2023년 세계대학 순위에서 영국의 타임즈 고등교육기관이 평가한 순위에서 2단계 떨어진 56위가 됐다고 합니다. 해외 대학과의 연구 협력 등의 국제화 지수는 연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보다도 낮았다고 합니다. 인력 유출도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학부 자퇴생이 2021년 기준으로 330명이라는데 2012년에는 105명밖에 안 됐었다고 합니다. 서울 대신 다른 의전원을 선택하는 상위권 이공계 학생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대를 가버린다는 거죠. 법인화 되면서 교수 파워만 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자르지도 않고 수당까지 계속 수당의 일부까지 계속 주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재정 자립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정부 지원금 오히려 법인 출범 첫 해인
2012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겁니다. 법인화돼서 독립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51%에서 55%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정부 지원의 그 퍼센트는 늘었지만 퍼센트뿐만이 아니라 물가 수준이 늘었으니까 2012년에는 정부에서 3,350억을 받았었는데 2021년에는 5,584억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인화 취지 무색해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 투자에서 국내 대학들에게 밀리고 있다는데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는 포스텍이나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 주요 대학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서울대 윤석로 교수는 세계 최대의 공학학술단체인 IEEE 국제전기전자공학자 학회에 논문을 발표했다가 표절 사실이 드러나서 논문 게재 철회 조치를 당하고 서울대가 망신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서울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고 있다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조국이 있는 한 회복이 안 된다. 조국은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자, 연구 역량이랑 부정부패랑 뭔 상관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부패 결국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연구 역량이 당연히 돈 빼먹다 보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계속 줍니다. 조국한테 월급을 줍니다. 조국을 자르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서울대를 보는 시각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요. 서울대가 그동안의 기득권, 특권을 갖고서는 안주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울대가 어쨌든 그동안 쌓아왔던 학문적인 성과, 노하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버릴 수는 없으니 전공별로, 단과대학별로 쪼개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주면 지금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들 예전과 같은 부산대라든지 그죠? 경북대라든지 전남대라든지 예전과 같은 위상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서울대 분리 후 재배정, 그럼 이름이야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수 인력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의 단과대학 정도 되면 외국에서 온 연구 인력, 유학생들, 또 서울에서 역으로 또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인력들, 산학협동을 위해서 기업들이 또 주변에 생길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도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근데 한 20몇 년 동안 서울대 다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거의 30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는. 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득권이라는 게 곳곳에 숨어 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한 기득권, 최소한의 경고를 위해서라도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기득권 지키려니까 김호수를 석좌 교수로 스카우트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남대에 뺏겼지만 서울대에서도 김호수 보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김호수가 석좌 교수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국을 지키고 김호수를 스카우트하는 대학. 여러분들은 이게 가만히 둬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 놓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악습에 발목 잡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원한에 노예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